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결국 말아올리면서 국내 계좌는 다시 평단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 역시 다시 마이너스 25%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제 QLD 역시 웅덩이 매매법 61선 매수 타이밍에 닿으면서 매수가 체결되었는데요.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매수가 시작되었고 현재 QLD 평단가를 58달러까지 낮추었습니다. 이걸 50달러 초반까지 낮추는 게 현재 제 1차 목표입니다. 먼저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어제 딱 61선 이평선에 닿고 상승하면서 QLD 1일차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전 앞으로 5일차까지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어제 이미 매수가 체결되어서 오늘 2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USD는 현재 흐름이 좋은 상황이라 여전히 웅덩이가 파이길 기다리는 상황이며 잠시 관망 중에 있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약세인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되었습니다. 뒤에서 언급드리겠지만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3월 금리 인상에 대해 25bp를 지지한다 라고 확실하게 말해주면서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뭔가요? 현재 증시는 더 높고 더 오래 지속하는 긴축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즉 최근 고용 보고서들, 생각보다 높은 CPI 발표들, 거기에 끝나지 않는 전쟁과 중국의 경제 부양까지, 이런 요소가 미국 증시에는 오히려 불안한 요소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현재 미국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미국 증시는 200일 이평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하냐, 지지해주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느냐, 이게 단기적 증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현재 나스닥은 기가 막히게 200일선에 닿고 그게 지지가 되면서 다행히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뚫고 내려갈 수 있다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 조정이라면 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을 해야 하지만 최근 시장의 금리 전망을 봤을 땐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웅줍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죠. 금일 맵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독 테슬라의 하락이 눈에 띕니다. 어제 영상에서 하락 이유에 대해 공유드렸지만 저비용 모델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이벤트라는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번 테슬라의 이벤트 데이는 역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는 무려 11% 급등했습니다. 어제 장전 실적 발표를 진행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떠버린 겁니다.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심지어 급등에 불을 붙인 이유가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지난 1월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무려 전체 인력의 10%를 해고했고 사무실까지 축소한다 라고 발표했는데 이 효과가 영업이익률 가이던스에 꽤나 큰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위로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연준의 긴축 우려가 올해 초 잘 나가던 증시 상승을 그대로 멱살 잡고 끌어내렸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최종금리 5.75% 전망을 등장시키며 국채금리가 지난번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단기적일 테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등장한 겁니다. 바로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3월 25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라고 완화적인 발언을 해준 겁니다. 이게 시장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준 이유죠. 왜냐면 시장은 당장 이번 3월 50bp 빅스텝이라는 우려를 껴안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걸 해소시켜준 것이죠. 그러나 하루 전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같은 기준금리를 제시했었지만 이 높은 금리를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해야 한다 라고 말해서 시장을 더 걱정하게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완화적인 발언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우리의 계좌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고 떨어지면 웅줍을 해야 하는 이유죠.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우리가 신중한 속도로 인상하는 것이 오버슈팅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침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제 발언이나 오늘 발언이나 크게 변한 건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3월 50bp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며 우리는 각오만 해두면 되는 것이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극소수가 될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끝나고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윌러 연준 이사는 매파 인물답게
당연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연준 위원 대부분이 예상하고 있던 범위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버린 겁니다. 역시 현재 상황을 봤을 땐 사실 크게 상승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전 다시 웅주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기회를 열심히 잡기 위해 돈도 절약하고 열심히 현금을 계좌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너무 강한 노동시장, 강한 소비 수요, 여전히 지속되는 물가 압력, 이런 데이터 때문에 더 높이 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진짜 몇 주가 중요해졌는데요. 윌러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데이터에서 고용이 약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올리겠지만, 고용이 강하고 인플레가 둔화되지 않으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여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1월 데이터를 보고 진짜 많이 겁먹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1월은 비정상적으로 좋은 날씨 때문에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윌러 연준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즉 다시 경제도 수축될 것이고 인플레도 다시 둔화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죠. 현재 환율은 1311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지표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건 연준의 긴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제 장초반 시장이 약세로 출발한 이유죠. 특히 7주째 20만 건을 밑돌았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나 고용이 타이트한 거냐면, 코로나 전 2019년에도 이 수치가 22만 건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7주 연속 20만 건 아래로 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죠. 그리고 어제 가장 안 좋았던 지표가 바로 단위 노동 비용입니다. 이게 지난해 4분기에 예상치보다 무려 2배나 높게 발표된 겁니다. 여기서 이 단위 노동 비용이 증가한 원인은 보상이 증가했고 생산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위 노동 비용이 높게 나온 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둔화를 봤을 때 매우 안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제 경제 지표들은 안 좋게 나와주어야 합니다. 이제 고용 지표 역시 안 좋게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준이 긴축 스탠스를 완화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 발표된 유로존 CPI를 살펴봐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결국 식품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으로 보입니다. 유로존 CPI 역시 회색의 에너지 물가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란색 서비스와 하늘색 식품이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지표들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고 현재 기준금리 전망이 높아지며 시장은 더 높게 더 오래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건 저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주가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는 웅주배 포커싱을 맞추고 평단가를 낮추는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과연 2030년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대체 어느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원할까? 라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단연 미국 증시가 압도적입니다. 즉 우리가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에도 미국 증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증권거래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바라볼 땐 어떨까요? 지난달 2월 14일 즉 발렌타인데이까지 증시가 7.5% 이상 상승했었던 과거 미국 증시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딱 10번의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연말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90%의 확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올해 연평균 수익률을 약 10%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하나, 드디어 2월이 지나갔는데요. 2월은 평균적으로 상반기에서 흐름이 좋지 않은 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때가 바로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하락할 이유들밖에 보이진 않지만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증시는 급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위기를 견뎌낼 내 투자 자산에 대한 강한 확신, 그리고 팔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인간의 생존 DNA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자기 자신과의 인내심 싸움을 해야 하죠. 제발 우리의 투자 전략을 믿고 웅줍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시간의 힘이 복리를 일으켜 복리의 힘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할 겁니다. 작년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엄청 고통스러웠고 실제로 떠나간 장기 투자자는 50%가 넘습니다.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조금씩 사라졌죠. 투자 방법, 종목에 대한 확신은 없고 쓸데없는 인간의 생존 DNA를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결국 버텨낸 우리, 그리고 1년 넘게 버텨오고 있는 우리, 작년을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5년? 10년?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고 못 버티면 지금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떨어져 나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극소수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쉬웠다면 누구나 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부자는 우리 주변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 여유롭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면서 지금과는 다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접 먼저 그렇게 되어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